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바른 조건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오늘은 밝게 가죠? 오늘 하여튼 울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하여튼 눈가 촉촉해지기만 해 내가. 나만 말이야 무슨 저 공감 못하는 인간 만들고 다들 뭐 감성 터지고 뭡니까 이게.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좀 잡아주지 그랬어요. 아니, 진행자가 중심 딱 잡아줬어야죠. 아니, 우는 걸 어떡하니. 아니, 어떡해. 저는 운 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먹먹해 왔다 이거지 뭐. 가슴으로 우셨습니까? 네. 아, 옛날에 그런 거 하나 있었는데 뻐꾸기인가? 뭐 누가 가슴으로 울었잖아요. 앵무새 알몸으로 울었다. 알무새는 아니 그게 아니구나. 온몸으로. 알몸으로 울면 저 야한 영화 같은데. 아, 정말 저런 분입니다, 여러분. 감성이 터져요. 네, 하여튼 지난 시간에 행복한 왕자. 따라서 근데 우셨다는 분들 많으셨어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 정방이. 근데 어떤 분이 정박님 남자 갱년기라고. 뭐 그런 원인도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3개 단편을 했고, 네. 사실은 그 외에도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지만 일단은 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또 한국 단편을 소개를 또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단편을 묶어서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너무 다들 울음이 터져가지고 한국 단편은 오늘도 근데 걱정되는 소설이 몇 개 있네. 뭐요? 어떤 리스트 거? 보니까 소나기. 이거 또 까무르기 잠들 때 울음 터질 것 같아. 오늘은 터지지 않고 담담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1월 3일 예고해드린 대로 청취자분들과 또 기쁘게 만나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댓글에. 못 오신다는 분들의 글만 저는 좀 받고 꼭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신청했나? 그날 만약에 안 오시면 그냥 우리끼리 치맥이나 하죠. 그래요. 네, 뭐. 좀 실망이 큽니다. 왜냐면 사실 저 경제 파케 하나 하잖아요. 네. 신과 함께. 거기서도 해요 이런 거? 그거 해요. 근데 이제 하자마자 그 방송이 밤 12시에 나갔다 쳐. 네. 아침 7, 8시 기준으로 한 300명 신청했어요. 진짜요? 거의 신청을 받았거든. 얼마나 올지 몰라서. 여러분. 이 돈 되는 거에만 이거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섭섭합니다. 하여튼 11월 3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이죠. 홍대 근처에 있는 팟빵 공개홀에서 우리 정광님 또 정민현님 마도님 그리고 저까지 하는 그 공개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근데 뭐 책 하나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책 하나 이렇게 딱 알려주시고 이 책 같이 한번 좀 읽으면 좋겠다. 네, 그러시죠. 그럴까요? 네. 많은 의견 주세요, 여러분이.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죠? 한국 단편. 네, 한국 단편 해야죠. 지난 시간에 이제 단편에 대한 얘기를 좀 뭐 일단 충분히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좀 그렇죠. 스킵하고 우리가 이론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실제로 오늘은 좀 많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단편 꼭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았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좋을 한국 단편 그 첫바다 누굽니까? 1번 아무래도 뭐 우리가 김동인을 많이 듣는 경우도 많은데 김동인 예전에 이제 다른 여러 문학 평론가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김동인은 물론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라든지 그녀라든지 이런 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김동인이거든요. 우리 대명사 그녀. 그래요? 그 전에는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죠. 진짜? 네네. 그 그녀가. 네. 그 일본식 표현이란 그래서 말도 많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금이라는 말도 좀 쓰자. 금? 금이.
금이 그녀 대신에 금이는 이런 식으로 좀 뭐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녀라든지 3인칭을 뜻하는 그 사람. 예, 그 사람. 예. 금이? 네. 그와 그녀가 일본식 표현이에요? 뭐 영어를 통해서 시인데 네. 그 일본 쪽으로 그리고 김동희는 좀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그 일본식의 어떤 문법, 독법을 가지고 한국에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많고요. 그 우리의 어떤 현실을 우리의 언어로 가지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초기에 현진건을 들 수 있는 거죠. 네. 그 빙어 현진건. 우리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죠. 네.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든지. 재밌죠. 네, 그리고 또 운수 좋은 날, 가장 빈처, 술곤하는 사회. 아주 뭐 주옥 같은 단편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많은 단편 중에서도 이 할머니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소설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소설이야말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할머니의 죽음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것도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그녀가 소설에서 빠지면 진행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소설이란 게 뭐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근대 소설이 도입된 건 이제 100년 조금 지났죠. 그 이전에는 이야기죠,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거죠. 네. 홍길동전 이런 데는 그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냥 이름을 썼네. 이름을 쓰든지. 길동이는 홍찬파는 그는 이런 말은 안 쓰죠. 그래요? 네. 신기하다. 놀라운 사실이네. 자, 그래서 오늘 누구예요? 뭐 김동인이 아니면 현진건? 현진건이라고. 할머니의 죽음 한다고. 얘기했어? 나만 못 들었지? 할머니가 죽었어요? 현진건은 근데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현진건이 아주 재밌는 분이죠. 그 현진건 이제 그 형이 현정건이라고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근데 이분의 오촌 당숙이죠. 오촌 당숙은 또 유명한 친일파예요. 그래서 이제 오촌 숙모가 유명한데 당숙모가 그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이라고 했던 배정자라고.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이요? 바로 그런 인척 관계, 이 친인척 관계. 힘이네. 그러네요. 참 이게 독립운동가도 있고 친일파도 있고 이 대구 출신인데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지셨죠. 그리고 이분이 그 유명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동아일보 계시면서 일장기를 지우는데 관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감옥에서 1년간 복역하셨죠. 참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이분은 그러니까 왜 제가 조선이라고 하냐면 이분이 술자리에서 뭐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동인이라든지 나도향, 뭐 양주동 이런 사람들하고 술을 마실 때 그 사람들이 너는 조선의 괴테가 되라. 나는 조선의 톨스토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면 제발 그놈의 괴테, 톨스토이 타령 집어치우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현진건이? 네, 좀 그런 스타일이었죠. 좀 외국 이런 거에 좀 그만 좀 추정하고 그렇죠. 우리 걸 좀 가자.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언어로 만드는 데 아주 관심이 있었던 분이죠. 그래요? 네. 괜찮네, 현진건. 괜찮습니까? 현 씨가 근데 잘 흔한 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디서 오는 성이에요? 현진영도 있잖아. 그렇네. 현진영과 와와. 현 씨가 근데 잘 없어. 대체로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가 성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뭐 박씨라든지 이런 김씨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유성 씨라고 볼 수 있죠. 현재명인데 현재명.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제주도 쪽 출신의 제주도 출신 소설가들도 많죠. 현기런이라든지 현기영이라든지 우리 순이 삼촌 같은 소설들. 현기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계신 분요? 그렇죠. 네. 자, 하여튼 뭐 현진건의 할머니의 죽음. 현진건 거는 단편 많이까지 몰라도 몇 개 본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생소한데? 처음 들어봐요. 할머니의 죽음은. 네. 단편하면 사실 이 현진건이 왜 이 단편의 대가라는 말을 듣냐면 단편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복잡하게 넣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무겁게 가도 안 되고 그렇지만 딱 하나의 어떤 단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현실이든 아니면 진실의 한순간을 포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기법이 아이러니거든요. 아이러니. 우리가 역설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OLE 이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상황이 전개되더라. 이게 아이러니죠, 사실상. 운수 좋은 날이 딱 그렇죠. 그렇죠. 운수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날이 제일 불행한 날. 그렇죠. 아내가 죽었었죠.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아이러니 기법인데 또 이런 것들 내가 정말 좋은 의미로 이렇게 행동을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혀 엉뚱하고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 이런 게 사실 아이러니 효과죠. 그런 걸 아주 잘 구사하는 거죠. 현진건은. 네. 자,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내용인가? 막 영생하고 뭐 이런. 아니야, 할머니가 안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죽었어.
맞죠? 죽은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시다가 다시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뭐 그런 구조죠. 크게 보면. 네. 요게 이제 1923년에 발표된 걸로 나옵니다. 네. 백조라는 이제 동인지에 발표됐죠. 우리 뭐 많이 들으지 않습니까? 백조, 동인, 폐허, 동인 하듯이 그 당시에 이제 동인들이 동인지를 만들었죠. 동인지가 뭐예요? 동인이라는 것은 같을 동자 사람인자가 우리 동호인이란 말을 하죠. 네. 같은 이제 우리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모임이나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는 잡지를 동인지라고 하죠. 우리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이러이러한 잡지를 낸다, 책을 낸다. 그런 걸 동인지라고 하죠. 네. 아니 크루들이네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야한 사이트 가면 동인지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 그래요? 주로 야하게 그리죠. 네. 뭐 명탐정 코난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예를 들면 이럴 땐 또 말이 많아져. 마돈님. 그러니까 갑자기 왜 끼어든 거예요, 마돈님? 그 일본에서 그것도 약간 일본식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정프님이 저를 보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보고 물어봐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본인 하나인데. 그 동인지가 저도 뭐 사실 그 동인지 쪽은 동인지 아니에요. 무협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랑은 전혀 다르고. 그 일본 좀 야한 사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 뭐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인지가 반드시 있어. 그래서 그거 보면 제가 이건 뭐 사실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삼국지 같은 것도 그 유비랑 뭐 그 아내를 아주 그 젊고 예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서 막 뭐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막 하고 이런 거가 동인지였던 것 같긴 한데 뭐예요, 마돈님? 그러니까 팬들이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팬픽 같은 그런 팬픽하고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스토리로 하는데 좀 더 확장된 거죠. 알면서 모른 척하기 쉽지가 않다. 맨날 보면서도 아까 되게 자신 있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약한 모습이야, 마돈님. 그렇게 하면 또 악플 들어옵니다. 그게 동인지다.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죽음을 이제 한번 작품을 들어가 보면요. 주인공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보가 한 통 날라와요. 뭐 요즘이야 뭐 휴대폰이라든지 워낙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전보가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 간단하죠. 조모주 병환 위독. 조모가 병환이 위독하다. 내려오라는 소리죠. 그 글자 수대로 돈 받는 거 알아요? 진짜요? 네. 전보는 그 시대가 전혀 아니구나. 한 글자마다 돈을 받아.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열어봐요? 아니 열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보라는 게 그냥 쪽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있는 정민이한테 뭘 보내고 싶어. 그래서 뭐 정민여의 남편이 지금 바람났다. 요걸 이제 보내고 싶어. 그러면 희소식이네요. 최대한 한자로 하여튼 함축적으로 그렇죠. 너 여자를 써서 여부 바람풍? 즉풍 뭐 이렇게 지금 바람이 났다 이렇게 보내는 거야. 분류하면 되죠 뭐. 그럼 해석의 여지가 너무 다양해지겠다. 분류하면 되죠 뭐. 하여튼 그래갖고 하여튼 글자 수대로 그 돈을 받아요. 맞죠? 네네. 사실 근데 요즘에도 데이터 요금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큰 범위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본 글자가 있고요. 기본 이제 요금은 있으니까 기본 글자니고 여기서 이제 한자씩 올라가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요금이.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무슨 일 생기면 뭐 간단하게 쓰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정보를 뭐 우체국 가서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사람들 그 내용을 다 글자 수를 당연하죠. 보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다 보는 거잖아. 진짜 그렇네. 나오면 이 남편 즉풍 나오면 동네 망신이라고. 여부 즉풍 너무 웃기다. 무슨 사자성어 같다. 아니 뭐 그렇게 하겠죠. 보통 근무해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근무 낙향 요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낙향 요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 근무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윤단영이었나요? 그 은어낚시 동심 이거 말씀드리다가 제가
우리 정박님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언어낚시 통신인데 언어낚시 통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 같은 제가 이거를 당연히 언어낚시 통신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난 헷갈렸어. 연어낚시 통신인지 언어낚시 통신인지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발음을 해갖고 많은 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고기 있죠. 은어낚시 통신. 은어라는 고기가 있어요? 은어 맑은 물에 사는 일급수 사는 물고기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 우리가 무슨 축제 가서 이렇게 얼음 밑에서 빙어 해먹잖아요. 네네네. 걔네들이 은어 아닙니까? 빙어하고는 또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또 오해를. 발음이나 잘 들어요. 귀를 쫑긋 열고. 그래서 은어 낚시를 못해가지고 편집할 때 캐치를 못했어요. 네. 그건 줄 알고. 그렇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받고 이제 이게 안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1920년대 기준으로 하면 정말 가족 윤리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회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예전에 1909년에 그 이인영이라는 의병장이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바로 의병군 총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총대장을 사임하고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게 강한 분위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내려가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골목에 들어갈 때 할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쩌나. 그 예전에는 그런 게 강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했거든요. 네. 자, 그래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아직 숨이 붙은 채 누워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손까지 잡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집이 방이 셋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방이 셋밖에 없는데 어머니, 형수가 안방은 점령하고 또 방 하나 있는 거는 아버지, 삼촌, 당숙들이 차지하고 그 나머지 방 하나에 이제 사촌, 육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이 모자라니까 이웃집 방을 좀 빌려가 쓰기도 하고 할머니라는 존재가 지금 생명을 마감하고 가시냐 마느냐니까 모든 이제 가족들이 다 몰려온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이게 또 좀 진이 빠지잖아요. 잠을 자야죠, 당연히. 네. 그러면 또 거기서 유난스러운 분이 또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둘째 큰어머니로 나오는데 중모가 이 효성이 지극하다는 걸 좀 남들에게 쇼잉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녘만 되면 이 큰어머니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병환이 위중하신데 너희들은 어떻게 태평치고 잠을 잔단 말이냐. 너희들은 불효자야 하면서 또 막 나는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할머니를 간호했는데 너희들은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네. 그렇게 또 이제 쇼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또 가보면 할머니 그냥 또 오늘 내일 하는 같은데 또 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안 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내일이 안 와. 근데 이제 본인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은 이제 좋은 항생제나 연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자리 보존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대변이나 소변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욕창이 나고 그다음 피부가 이제 이게 참 괴사가 되고 또 고름이 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누워만 있으니까 숨쉬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 보통 좀 이렇게 달라고 하거든요. 앉히면 자기가 좀 숨이 편할 것 같으니까. 근데 주변에서 말려요. 이 주인공이 좀 이렇게 세워 드리려니까 주변에서 할머니가 지금 엉덩이가 짓물러 가지고 더 고통스럽다. 그냥 놔두놔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할머니가 아들도 그러니까 삼촌 큰아버지 이래 셋이나 두고 주인공의 아버지만 해도 아들이 넷이나 되고 그 며느리에다가 손자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데 할머니 하나 단속을 못하냐. 그 관리를 못하냐 이래 되지만 문제는 자기 지금 그 계모죠. 자기 이제 아버지 지금 계모 어머니도 본인이 몸이 약해가지고 본인이 맨날 병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할머니가 계속 자기한테 자기를 할아버지로 착각을 해가지고 좀 단추도 끌고 좀 이 바지도 벗고 같이 옆에 눕자고. 남편인 줄 알고요. 약간 치맥기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기는 너무 그게 마음이 애틋한데 주변에 그 숙모라든지 주변에 또 다른 이제 재수라든지 형수시들은 막 보고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고 하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런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이 마음이 아픈데 하면서 자기가 화가 나다가도 또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좀 웃기잖아요. 이게 할머니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촌 육촌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 한 동네 살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변호사, 은행원, 해선하면서 멀리 다 사니까 지금 나는 이거 빨리 회사 올라가야 된다. 그럼 난 전부 받고 내려올 때 이미 그 조의금까지 다 받아왔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야, 그때도 그랬나? 네, 뭐 조율은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통사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상을 치르는 예절 의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모관대를 쓰는 관례도 있고 혼례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학에서는 제례라든지 상례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가 되는 게 결국 이 죽치고 앉아 있을 수만 없다 이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의원을 불러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한번 알아보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한의사를 불렀어요. 근데 한의사는 대답을 전창게. 네, 이게 뭐 어떻게 진맥을 해보더니 아유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그 자손들이 또 떠나려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곧 돌아가신다. 예. 근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다들 에이 역시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양희원 원장을 불러보자. 그러니까 양현 원장은 이제 진찰을 하더니 한 2, 3주는 별일 없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다들 밤철 흩어지고 이제 뭐 아유 뭐 할머니 다행이다. 할머니가 이제 기력을 차리셨으니까 다행이고 그 할머니는 그런 거예요. 아유 숭악한 것들. 내가 이렇게 달려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할머니 이제 정신도 좀 돌아오고 기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법 시일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봄날에 자기가 이제 꽃 구경을 가려고 봄옷을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고 친구들과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로 치면 우이동에 계곡에 꽃 구경을 많이 하러 갔대요. 우이동에 계곡이 많으니까. 그렇죠. 갔는데 전복 하나 날라온 거죠. 오전 3시 조모 별세. 이렇게 날라온 거죠. 또?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끝이에요? 네. 그 단편은 뭐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할머니의 죽음을 둘러싸고 조모 병환 위독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이제 다 끝났다고 하고 이제 놀러 가려고 하는데 조모 별세라는 전보가 날아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구성은 아주 수미상관하게 딱 짜여져 있습니다. 전보가 날아와서 행동이 일어났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또 전보로 인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짜여졌죠. 네. 뭐 괜찮네요. 점수를 준다면 저는 75점 주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훌륭한 단편들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정민현 75점. 이게 그렇게 훌륭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혹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때 소설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현실의 어떤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들. 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에 있어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맞네 진짜. 지금도 읽혀져야지 이게 좋은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 그거는 윤리적 문제를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육친의 문제. 할머니라는 가장 친한 가족 구성원이 어떤 죽음이라는 가장 실존적인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그런데 결국 그런 것조차도 우리 일상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처리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나의 경우라면 또 어떨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거죠. 진짜 이건 근데 뭐 1923년이니까 100년 됐는데 지금 들어도 어딘가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인 것 같기는 해. 누구 가족 중에 하나는 뭐 누구 막 싸는 사람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절 잘 지키는 사람처럼 막 행동하려고 하고 또 내 현실이 있으니까 뭐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씨 왜 안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아마 조금씩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재밌는 게 처음에 할머니 병환 위독하니까 본인이 마음이 무너지고 아니 할머니 임종도 못 보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정말 그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다 내려가서 며칠만 지나니까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아.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하나 되고 결국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9년 의병 총사령관 이인영 같은 경우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그 일대 결전을 앞두고도 그 돌아가신 이제 육친을 때문에 그 총사령관직이라는 공공의 업무를 내려놓고 그 장례를 지내러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효라는 것이 조선사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불과 12년 지났는데 이 효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산산조각 나고 이 가루가 돼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선의 500년이라는 게 물론 나라가 1910년에 망했어요. 근데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윤리조차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정치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조선을 떠받쳐왔던 유교 윤리의 핵심 효라는 게 이미 망해졌다는 걸 이 소설이 단적으로 10여 년도 안 지났는데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할머니의 죽음, 현진건,
1923년.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농촌 사회가 붕괴됐다는 걸 여기서 바로 나타나는 거죠. 이미 1923년인데. 다 어디 딴 데 가서 일하고 있고. 그렇죠. 예전에 한 동네 다 모여 살았고 네. 엄격한 이제 할머니 제사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다 죄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며느리나 바로 직계 아들 같은 경우는 3년상을 치러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다 난 지금 빨리 직장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래 이제전에는 그러니까 다 자손이라든지 봐야 될 사람 얼굴을 보고 이제 눈을 감아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할머니 결국 혼자 외롭게 슬슬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결국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냥 아무도 결국 없었다고 봐야겠죠. 오전 세시라는 것들 특히 오전 세시는 다 잠을 잤을 거란 말이죠. 할머니 혼자 외롭게 돌아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대가족의 윤리라든지 대가족의 생활 양식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제 농촌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제 포착해 낸 거죠. 이 작가가. 그리고 그거는 뭡니까? 그 약간 오락가락 하실 때 네. 남편인 줄 알고 이제 불렀는데 네.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가족들이 웃잖아요. 네. 그게 혹시 예를 들면 그 할머니로 대표되는 전통을 네. 현대 그 바뀐 세상 사람들이 그 전통에 대해서 좀 비웃는 이런 느낌을 혹시 주려고 현진건이 네. 썼던 건 아닌가? 강력한 제 의심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그냥 오락가락 하신 건가? 그게 재밌었나 그게? 아니 근데 그 쇠목이 그렇게 가야지 그 사실 박진감 있게 다가오죠. 진짜 실제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분이 정신이 어떻게 가을 물처럼 맑고 깨끗할 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엉뚱한 행동을 보여주고 이게 사실 우리가 더 실감 있게 확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처럼 생각한 이제 사고하고 말을 한다. 이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소설에 보면 왔다 갔다 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더 다가오죠.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너무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려고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할머니의 죽음은 끝났죠? 네. 네. 자, 할머니의 죽음 현진건 단편소설 한번 네. 저희가 살펴봤고 저희가 대략 한 그 시대별로 한두 개씩 아주 중요한 거죠. 20년대 1920년대였고요. 네. 자, 그다음 어디 갑니까? 자, 이제 1930년대. 정말 이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단편 소설다운 단편 소설을 잘 쓴 대표적인 사람이 상어 이태준이에요. 상어요? 예, 호가 앞에 현진건 빙어잖아요. 네. 빙어는 뭐냐면 허공을 의지한다, 허공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진건이 빙어예요? 예, 빙어. 빙어 뭔가 근데 빙이라는 빙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빙이 됐다는 말도 있고 네. 뭔가 들러붙는다는 것도 있고 빙이라는 것은 이제 허공에 뜬다라는 것도 오른다는 뜻도 있고 또 믿는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 정빙 자료를 내라 이러죠. 정빙을 해라. 네. 믿는다는 그러니까 허를 믿다, 허물을 믿는다는 뜻이죠. 아주 이 사람이 빙허. 예, 허물을 믿는다. 빙어가 아니고 빙허. 네. 빙어. 장동민이 그 빙부 써가지고 현진건이 빙허. 네. 빙허. 허물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네. 아무것도 믿는 게 없다는 소리겠죠. 그다음에 이태준 상어요? 이태준은 상어죠. 허? 예, 이것도 허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를 살아갔던 예술가들의 우리가 허무주의가 좀 많다. 왜냐면 나라를 뺏기고. 상은 무슨 상이에요, 그러면? 숭상할 상자. 허무도 또 이것도 비슷하죠. 비슷한 뜻이네. 상허. 이태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 같은 경우도 이분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 우리가 말한 해밍웨이 말대로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네. 아버지는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0살 때인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1909년에 나라가 망할 때쯤에 우리로 치면 해삼이라고 하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이 해삼이에요? 해삼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해삼위. 해삼위? 예. 하나도 안 비슷한데 어떻게?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해삼이 많이 났나? 미안합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다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돌아오면서 뭐 이제 정말 참 근데 어머니까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외할머니가 좀 돌봤지만 뭐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그냥 참 고학을 하고 힘들게 자랐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 단편 소설하면 사실 이태준을 최고로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단편하면 이태준과 황순원 이게 이제 원투펀치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를 보는데 그 이태준 씨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 이제
1946년에 임꺽정을 썼던 벽초 홍명희를 따라서 결국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평가를 잘 못 받는구나. 네. 근데 월북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념적인 소설을 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북에 가서 결국 나중에 50년대 남노당 여러 가지 관련한 사건들도 걸리고 또 이분이 예전에 그 우리 소설가 이상 아시죠? 네. 바로 그 이상하고 같이 구인회 활동단 사람이거든요. 정지용, 이상 뭐 구인회라고 나름 어떤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했던 네. 동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거의 행적들이 문제돼 가지고 결국 북한에서 뭐 결국 숙청이 돼 가지고 필경 그 출판사의 교정 직원 뭐 이런 걸로 결국 쓸쓸한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보대요. 그러면 북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지금 이제 생모는 안 나오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정언이 좀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뭐 집단 농장에 있다가 죽었다는 글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 좀 안타까운 참 유명한 분인데도 그래서 작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 있어요. 네. 그래 작품이 소개가 되면 안 됐죠. 왜냐하면 이분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교과서에서 실리지를 못하고 소개가 안 됐죠. 네. 혹시 들어봤을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오목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목녀. 네. 오목 두는 여자. 그럼 바둥이어도 있어요. 이 오목녀라고 하여튼 아주 이 정말 자기 욕망에 충실한 여자를 그려냈죠. 오목녀. 몽. 네. 오목녀 해가지고. 오목녀. 그러니까 다소도 꿈몽자. 계집여자가 오목녀가 나오는데 그 소설도 한번 읽어볼 만하고요. 또 봄이라든지 꽃나무는 심어놓고 뭐 이런 소설들. 진짜 모르겠다. 꽃나무는 심어놓고? 네. 이게 뭐냐면 이 봄이나 꽃나무 심어놓고 같은 경우는 이분이 크게 소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였던 시대 현실 속에서 일제 강점기나 식민지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참 민중들의 힘든 삶을 조명한 거 지금 봄이라든지 꽃나무를 심어놓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 농촌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부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정말 하루하루 힘없는 삶 속에서 꽃나무 가지를 봄인가 그러니까 남들은 다 꽃 구경하러 놀러 가는데 자기 혼자 집에 처박혀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도 기분 전환하러 나갔지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꽃나무 가지 있죠. 벚꽃나무 가지는 하나 꺾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야지 했는데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두드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거라든지 네. 또 꽃나무를 심어놓고는 마찬가지로 일제 이제 지금까지 소작을 해가 잘 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 농토에 새로운 지주가 되면서 결국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다리 밑에서 이제 거적을 치고 살다가 자기 부인이 동냥을 하러 갔다가 부인이 좀 젊고 이쁘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된 할머니가 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다른 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시키고. 그 자기는 이 부인이 안 돌아오니까 이게 나와 새끼를 버리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애가 아파요. 아픈 애가 몸을 앓다가 결국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날품팔이 살면서 그거 하는데 갑자기 벚꽃나무 핀 걸 보니까 내가 고향에 있을 때 군청에서 이 꽃나무 심으라 해가지고 그 꽃나무는 지금 여기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데 이 자연의 꽃나무는 저렇게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것. 참 이렇게 세게 뭐 다 때리 부수자. 우리 비참하다 이렇게 안 하고 정말 화사한 봄에 벚꽃나무 대비를 시키는 이거하고 내 삶에 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술 한잔 먹어야지만 이 맨정신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런 삶의 현실을 탁 대비를 시켜주는 그런 진짜 이 기법이 뛰어난 분이죠. 어떡해요?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아니, 억지로 짜내지 마. 야, 뭐 이렇게 억지로 눈물을 짜내니. 반응 괜찮았다고. 그때 술을 한잔 하지 마시고 차라리 향기로운 커피를 좀 드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차는 사람을 깨어나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커피와 함께 민중들이 다 깨어나서 좀 더 강력한 항일운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독립운동과 함께하는 1kg 커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kg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두들을 우리 사장님이 직접 다 헌팅을 하셔서 직접 또 로스팅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집까지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먹기 편한 드립백. 드립백 잘 먹고 있죠? 정민이 아직도? 저 매일매일 마시고 있어요. 그거 그냥 컵에다가 우리 원래 드립커피 드시려면 원두 다 갈아가지고 와서 그 거름종이 사서 그 위에다 놓고 한 다음에 다 씻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드립백 형태로 돼 있으니까 컵에다 걸어 놓으시고 위에 봉지를 살짝 찢으시면
그 안에 이제 갈린 원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 물만 부어가지고 드립커피 드시면 돼요. 이렇게 광고 들어갈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독립운동이랑 같이. 피할 수 없어요. 이거 되게 꿀잼이라고 다들. 아니 근데 진짜 바로 지금 그 상어 이태준이 네. 서울에 살았던 집이 지금 바로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진짜?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어디예요? 성북구에 가면 수연산방이라고. 저 여기 알아요. 네네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되게 유명한데요. 네네. 저 여기입니다. 네. 나 가본 것 같은데. 네네 아주 유명한 데죠. 네, 가봤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저기서도 커피를 팔 겁니다. 네. 수연산방. 네네. 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수연이야? 뭐 이름까지는 제가 아 수연산방. 한번 가봐요. 수연 씨랑 같이. 여기가 지금 현재 찻집으로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운영하는지는 제가 좀 자신할 수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또 가니까 네네. 여기 이 가을에 가면 전통차도 있고 사실 이태준이 여기서 바로 집필을 했던 게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정말 문인의 흔적도 한번 느껴보고 이분이 이 마당을 거닐면서 이렇게 작품을 구성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좀 뭔가 좀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와, 되게 잘 어울린다. 어떻게 네. 이렇게 딱 맞게. 네. 지금도 있나 봐요. 여기 네, 왜냐면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네. 빙수 같은 거 팔고 그래가지고. 단호박 빙수. 네네. 네. 갑자기 수연산방 광고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쨌든 네. 여기 되게 유명한 데예요. 약간 근데 가격은 좀 있다. 근데 그 수요미 식혜도 나왔나 봐. 그래요? 그래요? 그렇네. 네. 단호박 빙수가. 참나. 유명한 집이군요. 네, 여기 괜찮습니다. 네. 자, 이태준의 소설 근데 소설 제목은 뭐예요? 달밤입니다. 달밤. 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식민지를 살아갔던 네. 민중들의 힘든 삶 시대 현실을 조명하는 작품들이 하나 있고 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적인 품위라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인간적 품위를 지킨다는 것들 네. 그리고 그 좀 뭔가 좀 어리석고 아둔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따뜻한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숨어 있는 또 작품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달밤이죠. 아주 격조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런 거 느낌이 좋아요. 격조 있는 작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달밤은 이 주인공이 서대문 쪽에 있다가 네. 이제 성북동으로 바로 그 수연산방 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그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그린 작품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성북동에 아주 재벌 집들도 많고 하는데 1930년대만 해도 성북동은 시골인 거예요. 사대문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성북동이? 네, 여기 그렇게 나와요. 사대문안이 아닌가? 네, 그런가 봐요. 멀잖아요, 성북동이. 성의 북쪽에 있으니까. 네. 동대문 바깥쪽이니까. 네. 그렇죠. 네. 사대문안은 아니라는 걸로 나와요. 이 소설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성북동으로 이사를 하니까 여기가 정말 시골이구나 하는 냄새가 자기가 느끼게 됐다는 거죠. 언덕도 많고 거기.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시골이냐니까 이게 뭐 소나무 바람도 잘 불어오고 물소리가 잘 들려서 그래서 시골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시골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래 도시에서는 바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아둔한 사람들이 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 도시에서는 영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히 바보짓 했다가는 다 속아 넘어가고 그렇죠. 손해를 보니까 바보들이 활개를 치지를 못하는데 시골에서는 바보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수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나서 여긴 정말 시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보예요, 바보. 네. 어리숙한 뭐 사람. 약간 좀 어리숙한 이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황수근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문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 신문 배달원인데 신문 배달원도 이제 정식 배달원이 아니고 보조 배달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또 만나자마자 왜 이런 집에 왔냐고 네. 이런 작은 집에 왔냐고 제가 진작 선생님 알았으면 더 큰 집을 소개시켜 줄 건데 그러니까 온갖 게 간섭 마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는 빡빡 깎았는데 빡빡 깎은 머리에 또 머리 크기 아주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좀 코믹하고 재미있다. 자기가 이제 근데 약간 사람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보면 좀 어리석기도 한데 재미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서 하여튼 묻지도 않는데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그냥 여기는 개가 없어서 너무 좋다. 자기가 배달 가는 집에는 망하지만은 개가 있어가지고 이 신문 배달 받는 집은 절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왜 이러니까 나를 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목숨 숫자에 세울 근자다. 목숨을 세운다. 아주 좋은 이름인데. 수건. 네. 근데 애들은 전부 다 노란 수건이라 놀린다. 황수건. 노란 수건, 노란 수건.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 주인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핀잔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반편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다고 계속 이렇게 농담하고 대화를 하느냐 하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힘이 안 들고 또 나중에 남는 건 웃음만 남으니까 기분이 거뜬해지는 거예요. 뭔가 유쾌해진다 이거죠, 자기는. 네. 머리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이 지식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하도 닳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이 사람이 어리석은 같아도 그 순박한 심성이 느껴지니까 아주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맨날 이 사람은 뭐 말이 화제가 끊어지는 게 없어요.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하루는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화제가 좀 끊어지니까 자기가 무료해가지고 우리 황수건 선생의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른 소원 필요 없고 신문에 원배달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원배달? 네, 정식 배달은 자기 원배달. 네, 그걸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소박하죠. 다른 소원도 아니고 신문 배달원을 원 배달이 한번 돼보고 싶다. 원래 배달하는. 예.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안 가가지고 이제 배달 구역이 좀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자기가 이제 원 배달이 되었다 하면서 막 그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새로운 배달원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황수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황수원이 하는 거 아니냐 이 물어보니까 딱 그 배달원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반편을 두고 쓰겠냐고. 누가 그런 반편을 이런 일에 쓰겠냐고. 네. 딱 반편이라는 게 약간 뭐 좀 모자란 사람 반편 좀 비속어로 반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시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반편들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건데 이제 여기도 사라졌구나 그 그렇죠. 반편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죠. 반편들도 이제 살 수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황승원의 댐댐이 들은 이야기를 이제 해상을 하는 거죠. 그 황승원이 사실은 급사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심부름꾼 하는 거 있죠. 정도 치고 하는 급사 있지 않습니까? 그 급사를 하는데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황승원이가. 그래서 손님만 나타나면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청을 항모국이라 불렀죠. 항모국. 네, 항모국이라 불렀는데 거기서 시약관, 뭐 요즘 장학관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 이제 찾아왔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손님을 안내하면 소파 같은데 모시고 이제 선생님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일본 사람이 있으니까 일본 말을 배운답시고 계속 이제 뭐 일본 말을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처음엔 재미있으니까 답해주다가 이거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 나는 차에 선생님들이 온 거죠. 학교에서. 보니까 수업이 끝나야 돼. 시간 종을 울려야 되는데 종이 안 울리니까 찾아와 보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었구나. 일본 장학관 시약관을 놓고 계속 농담 따먹기를 하니까 결국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학교에서도. 네. 그러니까 버릇 때문에 결국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좀 이 성격을 보는 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너 색시 달아난다 이런 말이 제일 무서워. 결혼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이. 귀엽네. 선생님들이 요즘 같은 봄날에는 따뜻한 봄날에 색시들이 바람나서 달아난다. 너도 색시 조심해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수업 시간 종을 처음에 50분을 해야 되는데 30분에 치다가 20분에 치다가 나중에 5분 만에 치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됐는데.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지금 여기 동네뿐 아니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 그런 좀 약간 모자라지만 있었어요. 그런 바보형한 누나들이 있죠. 다 있었거든. 언니들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90년대 이후로. 맞아요. 그래요? 아마 올림픽 기점으로 그렇죠. 사라진 그래? 왜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그 분위기가 그전에는 오히려 뭐 물론 그 집안에 조금 모자란다 해도 다 같이 뭐 이런 거 있지만 아니 크게 그게 흉이라기보다 막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제 하나의 아파트 문화가 좀 더 확산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럴 때 괜히 뭔가 자기 집안을 좀 무시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프라이버시라는 게 보장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게 집에 가둬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놀리긴 했어도 같이는 살았다고 왕따는 안 시켰어요. 그쵸. 좀 놀림이 대상은 됐었지 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그냥 우리 곁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특별히 88올림픽이나 이런 걸 기점으로 다 수용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예전에는 아예 그런 학교가 없다가 80년대 이제 경제가 좀 발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 특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 요즘 뭐 진짜 부산에 7, 80년대 형제 복존 사건이 났지만 이것처럼 대규모로 사람들을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 집단 수용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권이 유린된 사례가 지금 한 그 600명 가까이가 지금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좀 있지 않는가. 외국인 보기 좀 창피하다고. 네, 그렇게 많았었어요. 혹시라도 또 그리고 무슨 사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무슨 역에 있던 뭐 노숙인들 싹 잡아가고. 진짜요? 되게 많았어요 그때. 무서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나는 견뎌냈다.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88년도에? 88년대면 뭐 초딩 아니에요? 초딩? 88이면 그래도 중1인 것 같은데. 그래요. 88이면 중1. 다들 나이가 엄청 많으시구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수건이 그래서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본인도 이렇게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좀 주인공 보기가 좀 그랬나 보죠. 네. 근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요즘 자기가 운동한다고 이제 학교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 있는 저 급사놈을 밀어내고 내가 운동을 할 거라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러면서 별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두를 맞지 마라. 우리 이제 우두 접종 이런 거 하면 힘이 줄어든다. 뭐 이런 우두 접종이 뭐예요? 독감 접종 같은 거예요? 천연두. 천연두 예방을 위해 가지고 왜 우리 소고름을 백신이지 백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별별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발모제 생각이 갑자기 나네. 왜요? 발모제는 실제로 그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 대머리 방지하는 약 있잖아요. 뭐 프로페시아? 하여튼 그런 거 먹으면 정력 줄어든다고. 발기가 잘 안 된다 이런.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기능이 하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요. 왜 남편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먹여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나가 너무 황승원을 보니까 안 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해서 너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자기가 진짜 미천만 있으면 내가 한번 학교에 앞에서 장사하면 잘 벌 거다. 그래서 3원을 줘요. 3원이란 돈을 줘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참외 장사를 하는 거예요. 3원을 가지고 참외를 받아가지고 팔려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당장 이제 자기한테 또 참외 장사 시작했다고 참외를 몇 개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미천을 다 날려먹은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안 됐구나 하는데 또 며칠 뒤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황승원의 아내가 도망을 쳤다. 달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동서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나 봐요. 윗동서하고. 그래서 황승원이 그냥 좀 옳다는 사람 같으면 이제 곧 독립을 해가 살면 뭐 이제 우리 둘이 살아가니까. 근데 평생 지금 황승원이가 모자라니까 자기 형 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동서 밑에서 구박받으면 살기 싫다 해가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해주는데 한 번 이제 황승원이가 갑자기 큰 포도를 막 몇 송이를 들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드시라고. 근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가지고 황승원 멱살을 탁 잡는 거예요. 왜 훔쳐갔냐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날아가가지고 바로 자기가 값 치러주고 변상했는데 또 보니까 황승원이가 어느 틈에 도망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 마음은 느낌이 오잖아요. 이 참 뭔가 3원을 받아가지고 참외 장사까지 했는데 다 날려먹고 참 면목이 없어가지고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줄 게 없어서 포도를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왔는데 바로 뭐 항상 본래 이렇게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잘 걸리잖아요. 교활한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항상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게 잘해주려고 하는 게 더 엉뚱한 길 갈라 그죠. 오히려 이
선생님한테 포도라도 대접해 주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강제로 포도를 사게 된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들 근데 꼭 있어 주변에. 참 아이러니한 걸 잘 보여주는 가만히 거죠. 있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죠. 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그 가보면 막 진짜 절대 내가 받았으면 안 했을 일을 맞아요. 그런 거 소개 자기 딴에는 뭐 해준다고 갔는데 진짜 그럼 진짜 인연 끊고 싶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는 이 포도 5송이를 탁자에 놓고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정말 아껴 먹는 거예요. 왜 아껴 먹냐면 생각나서 이 황수건의 이거는 순정의 열매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정말 따뜻한 마음의 열매다 하면서 그래도 먹긴 먹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결론이 자, 이제 자기가 사대 문 안에 들어갔다가 시내 나갔다가 이제 귀가를 하는데 아주 정말 밤에 달빛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빛에 보면 참 사람이 그 달빛에 흐드러지게 취하잖아요. 마음이 딱 취해가 가는데. 뭐야 지금 또 우는 타이밍 같아. 왜? 너 좀 막어 오늘은. 눈가가 촉촉해지셔서 달빛 얘기하시면서. 자, 포도원길을 올라오는데 갑자기 누가 맑지 못한 목청으로 뭐 이렇게 불렀대요. 제가 이제 일본 노래를 말로 못 부르겠는데 이렇게 사케와나 미다카 다메이카카 이렇게 불렀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행하던 일본 노래 같은데 술은 눈물이냐 한숨이냐 이런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술은 눈물이냐 한숨이냐 이 달 밝은 밤에 이 밤에 달을 바라보다 보니 노래 한 곡지를 뽑고 싶었나 보죠.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저 멀리 바라보니까 뭐가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황수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를 하려는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나는 거야. 나를 보면 좀 무안해할 것 같다. 포도 주다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참 나가 배려를 하는 거죠.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는 거예요. 수건이가 무안하지 않게. 근데 황수건이가 이제 길은 안 보고 달만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는 이제 달은 못 외우니까 맨날 똑같은 사케와나 미다카 이것만 계속 무한 반복하고 그러면서 담배를 오랜만에 전에 못 봤는데 담배를 빡빡 물면서 피워가는데 딱 그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유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감이라는 건 내가 너한테 좀 섭섭하다 이럴 때 유감도 있지만 그 뭔가 감흥을 일으키는 것들. 내한테 감흥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유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달밤은 이 황승원에게도 뭔가 낭만을 불러일으키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아주 무심한 듯 딱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분은. 이 작품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뭐가 마음에 그렇게 듭니까? 90점 줍니다. 90점. 역시 조선의 모파상이네요. 아니 되게 이 작품 얘기를 듣는데 그 뭐죠? 바보 삼룡인가? 그 벙어리 삼룡이? 벙어리 삼룡. 뭐 그냥 좀 그런 영화가 막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인물이 막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 참 요즘 완전히 바로 그 인간 눈이 올랐어요. 네. 그 책 하나 써라 너. 이태준의 가장 장점이 바로 그 인간을 딱 형상화시키는 거죠. 인간을 보여준다는 거죠. 진짜. 좀 딱 그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영화 만들어도 될 만큼 그 시각적으로 형상화 딱 느낌이 오는 거죠. 황송이라는 사람이. 정프로 좀 분발하세요. 아까 뭐요? 아까 무슨 얘기했죠? 할머니 죽음에서. 그런 틀에 박힌 얘기하지 말고요. 1kg 커피는 여러분 www. 1 알파벳 kgcoff2.co.kr 여기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광고 피해갈 수 없어. 이 달밤에 사실 이태준이 달밤을 썼는데 그 수연 삼방에 가서 달을 바라보면서 이 달밤을 읽으면 이게 뭔가 의미가 3중 4중으로 충첩돼 가지고 그 성북구 바로 여기 이 소설의 배경도 성북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밤에 이태준이 바로 한 80년 전, 90년 전 여기 살았는데 그 느낌을 한번 재현해 본다는 거. 그것도 참 사람 살아가면서 좋은 거죠. 오늘 밤에 갈래요. 오늘 달이 뜹니까? 거기는 진짜 달밤 정도는 거기 앉아서 충분히 다 읽을 만한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아주 이건 1시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그죠. 네, 분량이 아주 작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아주 낭만이. 공개 방송을 여기서 할 걸 그랬나? 수연 산방에서. 그리고 수연 씨가 커피값은 내고 가는 거. 아까 단호박 빙수.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는 하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황송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회가 30년대도
성북동에도 이제 농촌인데 도시가 들어왔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황소원 같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져 가는 세상.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힘든 삶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인공의 나와 황소원의 관계를 보면 끊임없이 서로를 배려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죠. 이 사람도 돈을 주고 그 이야기를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 같은 걸 갖고 온 그 마음을 그 황소원의 순정을 생각해서 배려. 특히나 그 달밤에 황소원인가 아는 체 하려다가 괜히 gem전쩍을까 봐 나무 그늘 뒤로 몸을 숨기는 참 이런 거 보면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한테 막 한다 이런 게 절대 없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이게 정말 따뜻한 마음인 거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넌 반편이니까 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난 너한테 돈을 줬으니까 넌 내 마음 내 시킨 대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이게 참 과연 우리는 지금 이럴 수 있는가. 반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전부 척을 지어서 사람 만나잖아요. 아, 내 수준 안 되는 사람 안 만날 거야. 내 이익이 안 되면. 내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왜 만나는데. 그런 지금 삶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90점 정도 줄만하죠? 네.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이 주인공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주인공이요? 반편들 내 주변에 많아. 나라고는 하지 마. 인정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진짜 이거 따뜻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태준이 개인적으로 이태준 단편 소설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이게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성이 있는 작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작품이랑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읽히는 게 있는데 우리의 본질에 관해서 물어보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의문과 고민을 던져주니까 참 좋은 소설이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강요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그 따뜻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해지고 싶고 남을 배려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설을 읽으면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소설인 것 같고 정박님 지금 또 우시려고. 아니, 우리 정민여의 말이 바로 이렇게 오디세우스의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자기 본성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본성을 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묶어야 된단 말이죠. 맞아. 억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발현이 돼버리면 이 도시에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묶어야 된다. 근데 그걸 달밤을 읽다 보면 이게 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 맞아.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사회는 30년대 이제 그 시대는 이제 폭파되고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죠. 그것들을 이 달밤이라는 전경에 비춰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도 감성 터지네요. 그래, 오늘도 터지네 또. 달밤이 난 좋아 진짜. 정영진 씨 감성 터졌어요 나 지금? 터졌잖아. 나 약간 촉촉해지지 않았나? 근데 안구 건조증. 아니 그러면 이제 소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터지시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첫사랑 이야기로 갑니까? 아니야, 소나기는 제가 볼 땐 2부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눈가가 촉촉해지지 않으셨다면 2부에서 여러분들 펑펑 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국 대표 단편 소설 2부로 돌아옵니다.